오늘 이야기할 사건은요, 저희 동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사는 곳은 여기 뉴욕의 어퍼 이스트 사이드라는 동네인데, 미국에 사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미드 가십걸 보신 분들에게는 되게 익숙한 동네일 거예요. 이 살인사건 별명이 프레피 살인사건으로 유명한 오늘 사건입니다. 1986년 8월 26일 아침 6시 15분경이었어요. 맨하탄 센트럴파크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돌다 보면 이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뒤편으로 지나가게 돼요. 근데 이제 아침 6시면 사람도 별로 없을 시간대죠. 이 사람이 가다가 보니까 미술관 뒤쪽에 잔디밭 위에 뭔가가 쓰러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인가? 근데 또 사람이라기에는 뭔가 형체가 뭔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이 자전거 타던 사람이 가까이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는 이미 사망한 여성이 팔과 다리가 한쪽씩 올라가 있는 상태로 약간 뒤틀린 형태로 입고 있었던 스커트는 허리 위까지 그리고 상의는 목 위에까지 올라온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자, 당시에 뉴욕의 강력범죄가 2023년도인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때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보통 특히 이런 살인사건이라면 뉴욕에서도 아주 위험한 동네, 그리고 또 막 갱단끼리 싸움 이런 게 대부분이었는데 어퍼 이스트 사이드 여기 되게 조용한 동네거든요. 그것도 센트럴파크에서? 그것도 그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해보니까 맨하탄에 있는 비싼 사립학교에 다니면서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도 이 뉴욕 업타운에 소위 말하는 이 명문가 자제들이랑 어울리던 그런 10대 백인 여성인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 10대 여학생에게 누가 이런 짓을 저지른 걸까요? 자, 1986년 당시 18살이었던 제니퍼는요, 뉴욕주에 있는 롱아일랜드에서 살다가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제니퍼는 아빠랑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뉴욕시 소호로 이사를 가자. 그래서 갑자기 맨하탄 소호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여러분, 맨하탄 소호 되게 유명하잖아요. 되게 힙한 동네잖아. 비싼 동네고. 근데 당시 80년대 소호는요, 맨하탄에서 부유한 동네가 전혀 아니었어요. 약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위험한 동네로 여겨지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들이 잘 안 가는 동네였어. 근데 왜 갑자기 여기로 이사를 갔냐? 이 아빠가 당시 부동산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소호 저기가 이제 앞으로 뜰 거다. 여기가 앞으로 비싸질 거다 해서 소호에 집을 사서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아빠가 완전 선견지명 장난 아니죠. 근데 내가 이 소호 집값 좀 알아보다가 진짜 충격적인 댓글을 하나 봤거든? 옛날에 자기 친구가 소호에 지금 슈프림이라는 매장이 있는 빌딩이에요. 그 빌딩을 한 뭐 5억에 샀다 그러면 지금 55밀리언 730억이 됐다는 거야? 미쳤죠? 자, 근데 뭐 제니퍼가 당시에 뭐 이런 걸 알았겠어요? 10대 여자애가? 뭐 그런데 관심도 없죠. 제니퍼 입장에서는 이렇게 평화롭고 조용했던 이런 동네에서 살다가 여기 오니까 웬 개토 같은 거야. 개토 막 무서운 사람들, 막 약한 사람들 막 돌아다니고, 집도 오래된 로프트 집으로 이사 갔대요. 보통 건물 맨 위층에 있는 벽이 없고 천장 높고 쫙 이렇게 펼쳐진 느낌? 이 집도 로프트 스타일이에요. 이런 게 되게 지금은 유행이에요. 근데 꾸며지지 않으면 아까 사진처럼 약간 공사장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막 오랜된 건물이고 이러면은 진짜 좀 귀신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죠. 롱아일랜드에서 방 많고 큰 집에서, 마당 있는 그런 주택집에서 갑자기 이런 귀신 나올 것 같은, 안전하게 느껴지지도 않는 이런 뉴욕시 맨하탄에 이사를 온 게 너무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심지어 아빠랑 데이트하던 여자가 있었는데 이제 새엄마가 됐어. 그래서 집에 있으면 제니퍼는 아빠랑 새엄마랑 맨날 싸우기 일쑤였어요. 어쨌든 맨하탄으로 이사를 오게 됐잖아요.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을 이제 어퍼 웨스트 사이드에 있는 작은 사립학교에서 다니게 됐어요. 이 학교도 좀 비싼 학교예요. 여기를 다니면서 그동안 제니퍼가 롱아일랜드에서 어울리던 친구들하고는 완전 다른 세계의 친구들과 어울리게 됐어요. 다들 부잣집 아들, 딸들인 거야. 이제 이 친구들이 어울리는 다른 학교, 주변에 다른 학교 친구들 있잖아. 옆 동네인 뭐 어퍼 이스트 사이드라든지 이런 다른 사립학교 친구들도 완전 어나더 레벨인 거야. 말 그대로 명문가 자제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가십과 완전 실사판이죠. 제니퍼네 집이 가난한 건 아니었지만 근데 또 그렇다고 또 이렇게 부자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제니퍼네 집이 조금 덜 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소외가 됐냐? 애들이 막 무시하고 그랬을까?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친구들한테는 제니퍼가 되게 신선한 거야. 마치 가십걸의 댄 험프리처럼. 뭐? 너네 집 소호라고? 거기 되게 위험한 동네 아니야? 롱아일랜드에서 이사를 왔다고? 아니 어쩌다가? 이러면서 오 마이 갓 웰컴 투 뉴욕시티 이러면서 되게 오히려 얘를 되게 반갑게 이렇게 맞이를 해줬어요.
제니퍼가 다른 친구들만큼 막 명품 옷을 입고 비싼 선글라스를 끼고 이러지 않아도 성격이 워낙 쾌활했기 때문에 학교에도 되게 금세 적응을 했고요. 친구들 파티라는 파티에는 다 초대가 될 정도로 이 안에서, 이 커뮤니티 안에서 금방 인싸가 됐어요. 또 마침 새엄마랑 아빠랑 사이가 안 좋아서 집에 들어가는 걸 너무 싫어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니퍼는 밖에서 친구들이랑 최대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야.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서. 그러니까 파티하면 항상 마지막까지 남는 되게 재밌는 친구였던 거죠. 자, 막 어디 파티에 초대되고 이럴 때 제니퍼가 마땅히 입을 옷이나 액세서리가 없어도 친구들이 다들 다 선뜻 야야 우리 집으로 와, 우리 집 와서 옷장에서 아무거나 골라 이러기도 하고, 혹은 친구들이 엄마 카드로 막 머그도프, 굿맨 이런 백화점 가서 쇼핑할 때 슬쩍 제니퍼 것도 하나 두 개씩 사주고 그랬대요. 완전히 이런 새로운 환경에 놓인 제니퍼에게 친구들은 마치 가족과도 같았어요. 그렇다고 뭐 제니퍼가 다 막 공짜로 받으면서 지내냐? 그렇지 않아요. 식당이나 옷가게 이런 데서 짬짬이 알바를 하면서 대학교 학비를 보태려고 이제 준비를 하기도 했고요. 또 생활비로 본인이 스스로 쓰기도 했어요. 되게 바쁘게 살았대요. 1986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같이 다니던 친구가 자기 생일이라고 샴페인 파티를 열은 거예요. 이것도 너무 좀 약간 충격적이잖아요. 고딩인데 자기 생일이라서 샴페인 팀 그 테마로 파티를 열었대. 근데 거기에 핫가이가 한 명 등장을 합니다. 이 핫가이는 제니퍼보다 한 살 많은 19살의 로버트 체인버라는 남자였어요. 키가 190이 넘는 환칠한 키에 어퍼이스트사이드 사립학교 출신, 비싼 학교 출신 이제 졸업생이었어요. 워낙 출중한 미모로 동네 일대에서도 되게 유명했던 남자인데요. 자, 이런 로버트랑 제니퍼랑은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제니퍼도 그 학교 친구들만큼 부잣집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로버트도 부잣집 출신하고는 거리가 좀 멀었어요. 아빠는 회계 일을 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셨다 그러고요. 알코올 중독에 항상 시달리고 있었고, 엄마는 아일랜드에서 이민 온 이민자인데 개인 간호사로 정말 밤낮으로 일을 하셨어요. 이제 엄마가 간호사이신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지? 약간 알짜배기? 이 동네 큰손? 이 그냥 일반 간호사가 아니라 프라이빗 간호 일을 하셨는데 그동안 돌보는 사람들이 막 제클린 케네디, 뉴욕 뉴저지 대표 추기경 막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돌본 거예요. 이 엄마는 본인이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랑 가깝게 지내는 걸로만은 만족을 할 수 없었어요. 본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자기가 아는 이 성공한 사람들의 대열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셨어요. 많은 이민자 부모님들이 그렇듯이 어머니도 이 미국에서 자기 아들을 이제 한 자리 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으니까요. 자, 그러려면 부자 학교에 들어가서 아무래도 명문가 자제들이랑 같이 자라면서 네트워킹하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주변에 있는 인맥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아들을 이제 어퍼이스트사이드에서 제일 좋다는 부자 학교에 보낸 거야. 그리고 부자 애들이 가는 이런 썸머 캠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데 빠짐없이 다 보냈어요. 이제 8학년 중딩이 되면서부터 로버트가 원래 되게 착한 아이였단 말이야. 근데 비행 청소년들이랑 어울리기 시작을 해요. 담배 피고 마리화나 시작하고 술 마시고, 여러분 8학년부터 그 마리화나뿐만이 아니에요. 더 심한 마약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마약에만 손을 대는 게 아니라 친구들 지갑에도 손을 대고 선생님 돈도 훔치는 거야.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 어땠겠어요? 엄마가 기껏 제일 어퍼이스트사이드에서 네로라는 제일 좋은 사립학교에 보내놨는데 퇴학.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으로 좋은 사립학교로 보내세요. 근데 또 퇴학당해요. 또 다음, 또 퇴학당해. 자꾸 돈 훔치고 뭐 나쁜 짓 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 어퍼이스트사이드 사립학교들을 전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로버트 수법이 뭐였냐면 이제 부잣집 친구들이 파티를 되게 자주 열었단 말이에요. 집에서. 보통 이제 파티에 가면 방에다가 이제 온 애들이 자기 뭐 외투라든지 가방이라든지 이런 걸 한 번에 이렇게 다 모아놓는단 말이야. 그 다 잘 사는 집 애들이니까 뭐 가방에 돈도 많을 수 있고 그렇겠죠? 그 방에 쓱 들어가가지고 친구들 지갑을 훔치기도 하고 값비싼 모피코트를 훔쳐가기도 하고. 아니 뭐 손녀와 남꾼이야 뭐야. 겨울에 모피코트 착 입고 왔는데 집에 가려니까 내 퍼코트 어딨어? 안에 나시 입었는데 되게 따뜻해서 집에 어떻게 가지? 집에 있던 귀중품 있죠. 그 친구들 엄마네 액세서리 이런 걸 훔치기도 하고 술을 훔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자, 그러면 로버트가 도둑놈인 걸 모르냐? 학교에서 다 알아. 공공연하게 다들 아는 사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친구들이 끊이질 않고 계속 파티에 초대가 되는 거야. 왜냐? 왜일까요? 잘생겼으니까. 딱 봐도 뭔가 내가 프레피룩 대표주자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진짜 프레피들이 로버트랑 다니면서 뭔가 좀 기가 사는 거예요. 여자애들은 로버트가 너무 잘생겨서, 그리고 남자애들은 이런 로버트랑 다니면 여자애들이 막 쫓아오니까. 그리고 솔직히 이런 부잣집 애들한테는 아유 뭐 그까짓 거 샤넬 지갑 뭐 괜찮아,
1,000만 원 주고 산 모피코트 뭐 그까짓 거 가지고 뭐 그런 거 괜찮아 이러면서 딱히 걱정할 일도 아니었어요. 아주 가십거리에서도 제니가 명품 드레스 훔쳤는데 그냥 쉽게 넘어갔잖아요. 애들이 엄마한테 또 사달라고 하지 뭐. 아 원래 파티가 그런 거야. 파티하다 보면 이것저것 없어질 수도 있지. 그냥 그러고 크림 눈하고 자꾸 그냥 계속 노는 거야. 그 말로는 이러고 다들 로버트 만날 때마다 다들 1분에 한 번씩 지갑 있나 주머니 확인해보는 거 아니야? 로버트 잘 지냈지? 귀걸이 막 확인하고. 자 그리고 또 진짜 더러운 게 뭐냐면 항상 여자들이 주변에 있었잖아. 그러면 여자애들을 뭐 지네 집으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거시기 뽕짝을 해. 그러는 동안 집안 문을 일부러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뽕짝을 하는 동안 친구가 그 집에 와서 방에 들어가 있는 동안 거실에 놓여져 있는 여자의 소지품에서 지갑 훔쳐가고 가방 훔쳐가고 이러는 거야. 그 부자들인데 왜 그러냐? 그 돈으로 마약 사려고. 엄마 아빠가 주는 용돈으로 마약 사면 꼬리가 잡힐 수 있으니까. 뽕짝이 끝나고 여자애가 내 귀걸이 어디 갔지? 귀걸이 분명 여기다 뒀는데 이러면 귀걸이? 난 못 본 것 같은데? 차고 온 거 확실해? 뭐 아니면 막 돈이 없어졌다 이러면 내가 현관문 잠그는 걸 깜빡했는데 도둑 들었나 봐. 막 이래요. 그러다가 또 보스턴 대학교에 붙어요. 근데 한 학기 만에 또 사고를 치면서 이제 쫓겨나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1986년 발렌타인데이 때 제니퍼를 만나게 된 겁니다. 자, 발렌타인데이에 이제 친구 생파에서 로버트를 본 제니퍼는 어땠을까요? 홀딱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팅도 하고 따로 만나기도 해요. 점점 빠지게 되는데 처음에 얼굴 보고 빠졌다가 한번 데이트를 나갔는데 그날 둘이 거시기 뽕짝을 할 줄 알았는데 로버트가 제니퍼를 마치 지켜주듯이 이렇게 소중하게 대해줬대요. 그래서 실제로 친구한테 와가지고 로버트 완전 스윗하다고 우리 완전 그런 분위기가 다 됐는데도 나한테 손 한 번 안 대더라. 너무 멋있는 것 같아. 근데 뭐 결국에는 뽕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친구한테 생애 최고의 뽕짝이었다. 그러니까 아무튼 제니퍼가 점점 로버트한테 빠져요. 하지만 로버트 주변에는 항상 여자가 끊이질 않았죠. 우리 시스터들은 절대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돼. 근데 제니퍼도 인기가 꽤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냥 다른 남자애들이랑도 데이트하고 그러긴 했지만 늘 항상 언젠가는 로버트랑 잘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1986년 8월 25일 당시 로버트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알렉스는 현재 배우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당시에는 어퍼이스트사이드 사립학교 아이들 중 한 명이었어요. 이날은 알렉스네 부모님이 뉴욕시를 떠나서 이제 여행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이 비어가지고 로버트한테 야 너 우리 집 와서 자 해가지고 이제 둘이 알렉스네 집에서 이제 잠을 잔 거야. 그럼 이제 다음날 로버트가 나 이제 집에 가야 된다. 근데 택시를 타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대. 그러면서 알렉스한테 택시비하기 현금 좀 있어 이러는 거야. 근데 마침 알렉스한테 지갑에 55불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 없는 동안에 뭐 피자 사 먹으라 하면서 용돈으로 준 거예요. 거기 55불이 있으니까 5불만 가지고 가라 택시비로 했는데 가고 나서 지갑 딱 열어보니까 지갑이 텅 비었네. 55불 중에 5불만 가져가라고 했는데 55불을 싹 다 가져간 거예요. 당연히 빡치죠. 내 남자친구가 손버릇이 안 좋다고 소문은 들었어도 이제 하다 못해서 여자친구인 내 돈에까지 손을 대다니? 전화를 해요. 바로 이제 따집니다. 야, 내가 5불만 가져가라고 했잖아. 너 내 돈 훔쳐갔냐? 그랬더니 아닌데? 너 5불만 가져갔어. 거기 5불밖에 없었어. 이러면서 자기 아니라고 잡아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알렉스는 이 돈 문제뿐만이 아니라 끝없이 계속 거짓말하는 이 로버트 때문에 지쳐있고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야, 너 안 되겠다. 이따가 우리 도리안에서 만나자. 거기서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라고 하고 로버트도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도리안 바, 정식 이름은 도리안스 레드핸드라는 곳이에요. 어퍼이스트 사이드 85번가와 세컨 애비뉴 사이에 위치한 곳인데요. 지금도 있어요. 당시 1986년도에 이 바는요, 사립학교 다니는 이 동네 10대 애들의 아지트 같은 곳이었대요. 여기 위치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되게 길가 한복판에 있거든요. 10대 애들은 딱 보면 티가 나잖아. 근데 어떻게 이런 데서 10대 애들 상대로 장사를 하냐. 그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알렉스랑 로버트도 여기 단골이었는데요. 특히 이 바 사장의 아들이랑 로버트랑 어릴 때부터 절친이었대요. 자, 이날 여기에 또 누가 왔냐. 제니퍼도 이 바에 왔어요. 제니퍼도 이제 컬리지에 가게 됐는데 거기가 또 보스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 보스턴으로 떠나는 거야. 그래서 가기 전에 최대한 뉴욕 친구들이랑 많이 만나서 놀려고 이날도 도리안에서 하하호호 그냥 놀고 있었어요. 자, 한편 알렉스는 로버트랑 약속했던 시간에 맞춰서 이 도리안 바의 친구랑 같이 가요. 같이 간 이 친구도 이제 10대잖아요. 남친이 있었는데 엄빠 몰래 콘돔을 어디서 구해왔대요.
있었대, 엄청 많이. 그래가지고 가방에는 콘돔이 한가득 있었대요. 로버트랑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간이 몇 시간이 지나도 오지를 않는 거야. 약속 시간 한참 지나서 드디어 바 문이 이렇게 열렸겠지? 키가 크니까 팔도 길었을 테니까 이렇게 열리고 장신의 로버트가 이 바에 들어와요. 여자친구인 알렉스도 늘 로버트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제니퍼도 다 일제히 로버트에게 시선을 빼앗겼어요. 알렉스가 여기 빤히 앉아있는데 마치 없는 사람, 투명인간 취급을 하면서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슉 지나치는 거야, 알렉스를.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바 저쪽 편 반대편에 가가지고 제 친구들이랑 막 왓썹 인사하고 막 애들이랑 히히덕거리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알렉스가 빡치잖아요, 자기를 이렇게 무시하니까. 그래서 곧바로 로버트한테 직진을 해요. 너 장난하냐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로버트가 갑자기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진짜 미안해, 어제 우리 형이 안 좋은 선택을 했어, 그러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거야. 알렉스가 순간 이제 헉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야, 너 형 없잖아. 그러니까 또 진짜 형 말고 나 옛날에 그 보이스카우트 갔을 때 만났던 그 형. 그러면서 처음 들어보는 이름도 지어낸 이름, 가상의 인물로 막 소설을 또 쓰는 거야. 알렉스가 이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가방에 콘돔이 가득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로버트 얼굴에 촥 던지면서 야, 너 이거 딴 애들이랑 써라, 이제 나랑은 쓸 일 없으니까 하고 그 바를 떠나버렸어요. 80년대 한국은 손만 잡아도 결혼을 한 해 만에 하던 때인데 뉴욕 10대들 참 맵지 않아요, 여러분? 바에 있던 애들이 다 웃었어요. 거기 있었던 제니퍼도 웃었어요. 하지만 제니퍼는 이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죠. 곧바로 로버트에게 다가가요. 그럼 이제 헤어진 거야? 자, 로버트는 자기에게 다가온 그 제니퍼랑 한참 대화를 나누고 하하호 막 웃으면서 놀아요. 분위기가 되게 좋았대요.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간 둘이 함께 바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아침 6시 15분 둘이 바에 나간 지 2시간 만에 이 도리안 바에서 센트럴파크 고작 5블럭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그 잔디 위에서 제니퍼가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발견 당시 제니퍼의 한쪽 팔과 다리는 올라가 있었고요. 스커트는 허리까지, 그리고 상의와 입고 있었던 브레이저는 목 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둘러져 있는 듯이 보였어요. 온 몸에는 긁힌 자국과 물린 자국들이 있었어요. 아래 속옷은 제니퍼 시신에서 45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됐고 착용하고 있었던 가짜 다이아몬드 귀걸이 그리고 지갑 안에 있었던 현금이 사라진 상태였어요. 제니퍼의 사인은 20초에서 1분가량 강한 목졸림에 의한 사망이라고 나왔는데요. 처음 경찰은 강도질 하려다가 이제 성폭행까지 하게 됐고 그래서 사망을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니퍼 이제 소지품을 보다가 지갑 안에 있었던 어떤 이제 어퍼 이스트사이드에 있는 아파트 들어가는 이제 카드 키를 하나 찾아요. 아파트에 경찰이 찾아갑니다. 제니퍼 학생증을 보여주면서 이 도어맨에게 이 사람 혹시 아냐 그랬더니 저희 아파트 사는 뿅뿅 양과 절친인 사이고 여기서 자주 묵고 가고는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찾아가 보니까 여자였거든요. 그 친구가 안 그래도 오늘 제니퍼가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간다 그랬는데 밤새도록 집에 안 와서 너무 걱정하던 찰나였다.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 와중에 마지막으로 같이 있었던 사람으로 딱 한 명만 지목이 됐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로버트 체인보인 거예요. 이 발견 당일이에요. 아직 오후 2시 경찰이 바로 로버트네 집에 갑니다. 로버트 집도 어퍼 이스트사이드에 있었어요. 문을 두둥겨 보니까 집에 있었어. 자, 로버트를 처음 본 경찰들의 눈에 가장 먼저 띈 건 뭐냐면요, 얼굴과 목에 방금 생긴 듯한 긁힌 상처 그리고 부러진 새끼손가락이었어요. 자, 이런 로버트에게 경찰서에 좀 와서 조사에 임해주실 수 있냐 하니까 로버트는 그럼요, 얼마든지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순순히 경찰 주사실로 갑니다. 경찰은 이 얼굴에 나는 상처 이거 다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갑자기 자기 셔츠를 이렇게 풀어 제끼면서 이거 저희 집 고양이한테 긁힌 거예요. 집사라 이프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집 고양이 발톱 제거 수술 받았죠. 자, 경찰이 이어서 제니퍼랑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 헤어졌습니까? 물어봐요. 같이 술 마시다가 제니퍼는 전 남친 만나러 갔는데요? 그러는 거야. 로버트가 말하던 제니퍼의 전 남친은 뉴욕시에 없었어요. 완전 먼 다른 주에 있었단 말이야. 근데 제니퍼가 무슨 차도 없는데 그 새벽에 그 남친을 만나러 가냐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또 말을 바꿔요. 그게 아니라 도리안에서 바에서 나가가지고 담배 산다고 하고 나갔대. 근데 제니퍼 담배 안 피거든요.
그리고 되게 쓰잘데기 없는 거짓말을 계속해. 당신 뭐 아일랜드 이민자라던데 뭐 어쩌죠 얘기할까? 저 아일랜드랑 관련 없는데요? 아일랜드 가본 적도 없는데요? 막 이래. 엄마 손잡고 아일랜드도 몇 번 갔다 왔으면서. 거짓말쟁이야, 거짓말쟁이. 계속 경찰이 반박을 하니까 결국에 센트럴파크에 같이 갔다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제니퍼가 나랑 관계를 갖고 싶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센트럴파크로 향했다. 그래서 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니퍼가 하는 말이 나 이제 보스턴에 있는 컬리지 간다고 다음에 한번 시간 되면 자기 보러 보스턴에 놀러 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럴 생각은 없다고 솔직히 말했어요. 전 제니퍼랑 이렇게 진지하게 사귀고 이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솔직히 얘기했는데 갑자기 제니퍼가 화를 내면서 제 얼굴을 막 핥히더라고요. 그래서 난 상처래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나무 아래에 앉아있었고 제니퍼는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다더니 스풀 속에 가서 소변을 봤대요. 그리고 다시 자기한테 와서 어깨 마사지를 해주더래요. 로버트, 넌 정말 너무 귀여워. 근데 있잖아, 넌 묶여있으면 더 귀여울 것 같아. 그러면서 제니퍼가 제니퍼 속옷으로 자기의 양손을 뒤로 묶었다. 그리고 자기 이렇게 밀치고 자기가 원치 않는데 자기를 만지기 시작했다. 참고로 제니퍼가 160대였고 40몇 킬로였어. 로버트는 195cm가 넘는 거구였고요. 자기가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그만두질 않더래요. 그래서 막 아프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제니퍼가 멈추지 않아서 자기가 묶여있던 양손을 풀고 제니퍼의 목 뒤를 이렇게 잡고 옆으로 확 밀쳐냈다. 그리고 야 그냥 가자 이랬는데 제니퍼가 반응이 없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죽어 있었대. 로버트는 뒷목을 이렇게 잡아서 밀쳐냈다고 했는데 제니퍼의 사인 기억나세요? 20초에서 1분간 목에 짓눌려서 사망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니퍼 이제 몸에 있었던 그 상처의 상당 부분이 제니퍼 본인이 낸 상처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 말인즉슨 목에 감긴 그게 손이 됐든 뭐가 됐든 무언가를 떼어내기 위해서 죽기 직전까지 안간힘을 썼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로버트도 핥히면서 그래서 핥혀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쵸? 그리고 반대로 그 살인을 한 사람은 제니퍼가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데도 숨이 멎을 때까지 목을 누르고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그럼 경찰이 그러면 죽은 걸 보고 왜 신고를 하거나 도움을 청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냥 너무 충격받아서 그랬대. 근데 소름 돋는 게 센트럴파크에서 로버트를 본 남자가 있어요. 경찰이 도착해가지고 시신 수습할 때 얼굴하고 목에 스크래치가 잔뜩 난 장신의 남자가 그걸 다 지켜보고 있었다고. 제니퍼가 그렇게 사망하고 나서 경찰이 와서 그게 수습돼서 나가는 동안까지도 계속 1시간 넘게 거의 2시간 동안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자, 로버트는 제니퍼 살인 혐의로 체포돼서 구금이 되는데요. 아버지가 이제 방문을 합니다. 그 아버지에게 로버트가 한 말이 That f***ing bitch, why didn't she leave me alone? 라고 말했대. 죽은 제니퍼를 비월드를 쓰면서 그녀는 왜 나를 그냥 가만두질 않는 거냐고. 로버트 부모님은 이제 또 어퍼이스사이드 인맥들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유명한 변호사를 선임을 해요.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뉴욕 카톨릭 인맥까지 다 동원을 해. 아까 전에 로버트 엄마가 클라이언트 중에 뉴욕, 뉴저지 대주교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대주교가 법원에 로버트가 얼마나 착한 아이였는지, 로버트가 어릴 때 복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미사 돕는 그런 아이를 얘기하나 봐요. 복사였다, 착한 아이다,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요. 아까 도리안 바 사장 있죠? 그 사장은 자기 아들 친구가 일부러 그랬을 리가 없다, 나는 아들 친구를 지지한다 그러면서 당시 보석금이 15만 달러였어요. 이게 거의 2억이 되는 돈인데 한화로 하면, 지금 가치로 하면 45만 달러래요. 한화로 하면 거의 5억 5천이에요. 그게 보석금이야. 그거를 자기 집 담보로 해서 그걸 내줘. 왜 이렇게 다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야?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이게 이 지역 커뮤니티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했거든요. 왜 한국도 학연 지연 이런 게 심하다고는 하지만 미국도 진짜 만만치가 않거든. 누구랑 알고 지내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뭘 또 왕의 DNA야. 내가 보기에는 이게 이 어퍼 이스트사이드, 이 동네, 그리고 이 뉴욕 카톨릭 커뮤니티에서 완전히 연대를 해주는 거지, 이 가족을. 근데 반면에 제니퍼네 집은 뉴욕으로 온 지 1년밖에 안 됐던 때였어요. 로버트네 엄빠처럼 이 어퍼 이스트사이드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힘이 없죠. 자, 보석금으로 이제 재판까지 로버트가 풀려났잖아요. 로버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친구들이랑 또 막 어울려 다니고 파티에도 계속 초대가 되는데, 한 파티에 녹화된 영상 중에 로버트가 바비 인형을 막 갖고 놀아. 이게 바비라고 치자. 바비 인형을 갖고 놀면서 막 되게 이상한 여자 같은 목소리로 내 이름은요? 하더니 갑자기 머리를 푹 분질러. 그러더니 옵스! 갑자기 자기 목소리로 내가 이 여자를 죽인 것 같네? My name is... 옆에 있던 애들이 막 웃거든? 난 이 애들도 너무 소름 돋더라.
자,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여친 있잖아요. 로버트가 보석으로 풀려나서 또 알렉스가 로버트네 집에 또 찾아갑니다. 또 미련이 있었던 거야. 자, 로버트네 집에 가서 알렉스가 뭐 어쨌든 네가 원하던 대로 너 이제 유명해졌네 라고 말을 했더니 로버트가 진짜 소름 끼치게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씩 웃더래요. 그 모습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아, 얘가 일부러 죽였구나라는 확신이 들더래요. 그제서야 알렉스가. 그래서 그 집 나오는 내내 자기 뒤를 안 보였대. 혹시 자기 목 잡아서 자기도 살해할 것 같아서. 그리고 그때 이후로 손절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는 안 만나고 연락도 다시 받지 않았대요. 로버트네 집에서 이제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을 했잖아요. 이 사람 이름은 잭이었는데, 참고로 잭은 후에 인터뷰에서 바비 인형 영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거 제니퍼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요? 그건 그냥 로버트가 여자애들 앞에서 웃기려고 그런 거죠. 괜히 사람들이 제니퍼랑 연관시키려고 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전략은 뭐였냐? 이미지 메이킹이었어요. 그래서 이 변호사는 로버트를 되게 무고하고 순진한 청년, 독실한 카톨릭 신자, 어릴 때 미사 시중 들던 아이, 스포츠 좋아하고 엄마 말 잘 듣던 그런 아이로 포장을 하고, 반대로 제니퍼는 여기저기 밤새 술 마시고 다니면서 아무하고나 관계하는 그런 문란한 여자였다. 이런 순진한 로버트가 제니퍼라는 여자를 잘못 만나서 강제로 거친 관계를 강요당했다. 이렇게 포커스가 되도록 전략을 짰어요. 미디어는 얼씨구나 하면서 헤드라인에 막 온갖 자극적인 단어들 있죠. 10대, 마약, 거친 성관계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누가 이런 헤드라인만 보면 마치 둘 사이에 막 격렬하게 막 뽕짝을 하다가 사고로 죽임을 당한 그런 느낌을 은연중에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둘 사이에 성관계가 있지도 않았어요. 기사에서는 자극적으로 제니퍼네 집에서 섹스 다이어리가 나왔다더라.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남자들이랑 그런 짓을 했는지 뭐 일기장에 있더라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 그냥 연락처 적힌 수첩이었어요. 지들 맘대로 그냥 포장해서 기사로 쓰는 거야. 다 이게 로버트 변호사의 작전이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작전대로 대중에게 제니퍼는 완전 그냥 그렇고 그런 애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남자애들을 꼬시고 다니니까 저런 일이 생기지. 뭐 입었는지 봤어? 그 시신 발견됐을 때 입고 있었던 치마도 엄청 짧던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 실제로 팀 로버트들이 있었다니까. 로버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거를 영어로는 이제 victim blaming이라고 해요. 뭐 한국어로 하지만 피해자 비난한다고? 아니 뭐 치마 뭐 입고 이게 무슨 상관인데, 내가 남자애들이랑 많이 어울려 다니고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 이게 죽임을 당할 만한 이유예요? 미디어가 이미 살해당한 제니퍼를 거의 무슨 마녀사냥처럼 한 번 더 살해를 하고 있었죠. 제니퍼의 부모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디어들이 나의 딸에게 다시 가해를 하고 있다고. 실제로 제가 이 사건을 알아보면서 진짜 80년대 기사들 중에서 정말 너무 읽다 보면 너무 어이없이 쓸데없는 말들 있죠. 로버트에 대해서 뭐 친구들 인터뷰를 해보니까 한 번 보면 사랑에 빠질 수가 없는 사람이라더라. 완전 나이스했다더라. 막 이런 얘기. 아니 살인사건 용의자인데 이게 원래 엄청 착한 애였는데 엄빠가 중간에 이혼하셨어요. 중간에 이혼해가지고 좀 혼란을 많이 겪었고, 밖에서는 날라리인데 또 엄마 실망시키기 싫어가지고 집에서는 또 잘하는 효자였고, 최근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여져. 이러고 있어. 아까 막 보석 풀려나자마자 파티 다니고 바비 인형 부러뜨리고 막 그러고 다녔잖아. 근데 법정에서는 굉장히 점잖게 입고 마치 반성하는 듯이 자기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들에게 너무너무 죄송하다. 연기를 해요. 당시 로버트에게 또 새로 생긴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새 여친 이름이 션이에요. 현재도 사귀고 있습니다. 결혼했어요 이제. 이 로버트의 변호사는 이 여자친구 션한테도 재판마다 참석하라고, 올 때마다 말끔히 예쁘게 입고 단정하게 입고 참석을 하라고 조언을 해요. 왜냐? 로버트가 정말 그렇게 끔찍한 그런 살인마라면 어떻게 또 그렇게 이렇게 이쁘고 멀쩡해 보이는 여자친구를 다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자, 재판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미디어들, 재판장님 보세요. 로버트가 이렇게 괜찮은 남자입니다. 라는 걸 어필하려는 전략이었죠. 자, 이 재판은 계획을 한 건 아니지만 고의적인 살인이었다. 근데 전혀 고의가 없는 그냥 과실치사 사고였다. 두 개로 갈렸어요. 자, 또 FBI가 빼박 증거를 밝혀낸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현장에서 발견된 이 제니퍼 청자켓에 타액, 그러니까 침하고 피가 막 묻어 있었거든요. 이거를 FBI가 연구소에 보내가지고 누구 DNA인지 포렌식을 해본 거야.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니퍼의 침하고 피로 나온 거예요. 에? 로버트 게 아니고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로 제니퍼의 얼굴이나 뭐 목을 짓눌러서 살해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니퍼의 타액이랑 막 피랑 묻어 있었던 거야. 그럼 뭐예요 이건? 당연히 고의적 살인이지. 그런데
이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검사 결과가 증거로 채택이 되질 않아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이 DNA 포렌식 기술이 막 도입된 때였어요. 재판에 아직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판사가 이거 내 재판에서는 이거 유효하게 쓸 수가 없다. 9일이 지나도록 배심원들이 평결에 도달을 하지를 못해요. 결국에 이제 플리딜이라고 하죠. 로버트랑 형량 거래를 하게 되고요. 로버트는 1급 과실치사 혐의로, 살인이 아니라 과실치사 혐의로 5년에서 15년형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5년만 살고 가석방으로 풀려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버트는 15년을 만기로 풀로 채우고 나오는데요. 교도소에서도 문제를 계속 일으켰대. 아, 그리고 여러분, 그 바비 인형 그거 영상 보면 진짜 누가 봐도 반성의 기미가 1도 없고 사람들 마음이 돌아서기 마련이잖아. 아마 배심원들도 그랬을 거야, 그 영상을 봤다면. 근데 그 영상은 재판 후에야 공개가 됐어요. 그것도 공개가 된 게 아니고 그거 찍은 애가 재판 끝나고 나서야 무슨 어디 뉴스 매스컴 같은 데 판 걸로 내가 알고 있어. 그제서야 사람들은 헐, 쟤 모임? 왜냐면 재판장 나와가지고서는 반성하고 고개 숙이고 막 멀끔하게 입고 와서 엄마랑 같이 다니는 모습, 막 효자 같은 모습만 보여주고 막 기자들한테 그랬잖아. 근데 알고 보니 뒤에서 파티 다니면서 누가 막 밥이 못 분질고 내가 죽였나 봐 이러고 있었던 거를 사람들은 나중에 알게 된 거야. 그럼 그래서 뭐예요? 이제 재판은 끝났는데 판결 났으면 이제 끝난 거잖아. 이미 늦었죠. 그래서 15년 풀로 채워서 2003년도에 이제 석방이 되고요. 석방된 사진. 당시 많이 추웠던 것 같아요. 감옥 들어가기 전에 그 여자친구 만들고 갔잖아요. 션이라고. 15년 기다려줌. 석방하고 둘이 조지아로 떠나요. 참고로 그 바비 영상 찍혔던 파티에 참석했던 여자애래요. 끼리끼리는 사이언스다. 자, 근데 석방되고 1년 만인 2004년에 헤로인하고 코카인 소지 혐의로 걸려서 또 100일 동안 구금이 되는 사건이 생기는데요. 그러더니 또 4년 후 2008년에 이번에는 마약 판매 혐의로 19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살인보다 마약 판매 혐의로 더 긴 형량을 받았어요. 올해 여러분 몇 주 전에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19년형인데 원래 15년 살고 이제 나왔나 봐. 가석방 된 거예요. 아니 또 그럼 15년 기다린 거예요. 둘이 이제 결혼했어. 그래, 방생하지 말고 너 가져라. 현재 로버트인데요. 확 늙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지내나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한 미디어 매체 인터뷰에서 아니 마지막으로 잡혀 들어간 거 자기는 진짜 너무 억울하다. 뭐 별거 한 것도 없는데 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15년 또 감옥살이 했다. 시스템이 이상하고 불공평하다. 컴플레인 한 장면이요. 난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 싶은데 그냥 한 번 찍히면 끝장이라니까요 이러면서.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아니 본인이 죽인 제니퍼는 이제 세상에 없는데 본인이 그 살인마는 지금 감옥 밖에 나와서 이런 불만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저는 그게 더 이상하고 불공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뒷이야기를 좀 더 알려드리자면 그 로버트가 제니퍼를 살해하기 5달 전, 그러니까 1986년 3월에 무슨 짓을 저질렀냐면 친구 부모님 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슬쩍 해가지고 쇼핑을 막 하고 다닌 거예요. 무려 3,120달러어치. 이게 하나로 하면 400만 원 정도인데 2023년 그 현재 가치로 하면 8,701달러의 가치래요. 그러니까 거의 1,000만 원어치를 남의 카드 훔쳐가지고 쓰고 댕긴 거야. 자, 그러면 이 친구네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했냐? 에휴, 저놈의 새끼 하고 띠띠띠 로버트네 엄마한테 전화해서 아유, 댕네 아들이 우리 카드로 1,000만 원어치 쇼핑을 하고 댕겼어요. 아, 빨리 1,000만 원 수표 써서 보내세요. 끝. 엄마는 또 너 자꾸 안 되겠어. 맨날 나쁜 짓 하고 다니고 너 치료센터 보내버릴 거라고. 너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보내버릴 거야 하고 으름장을 놓으셨는데 결국 하나밖에 없는 아들 치료센터 못 보내셨죠. 그런 1,000만 원이라는 돈 남의 카드로 그렇게 쓰고 흥청망청 쓰고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그쵸. 그 커뮤니티가 바로 로버트를 살인자로 키운 거 아닌가라고 하시는데 만약 그때 치료소에 정말로 가게 됐다면 혹은 구금이 됐다면 1986년 8월 26일 로버트는 그날 밤 도리안 바에 가지 못했겠죠. 이렇게 잘하면서 단 한 번도 뭐 학교에서 쫓겨나는 거 빼고는 그 결과라고 하죠. 컨시퀀스가 한 번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채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주변에서 다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 거. 모피코트 훔쳤어? 우리 집에 있던 귀걸이 훔쳐갔어? 새로 사지 뭐. 아유, 걔는 엄마가 갚으면 되지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가고 넘어갔던 게 쌓여서 결국에 이런 짓을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로버트가 생각했던 건 아니었는지.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하다가 잠깐 언급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막 10대 애들이 무알콜 아니야 진짜 찐 알콜로 막 자기 생일이라고 샴페인 파티하고 지네 집에서. 한국에도 그런 게 있었어. 가짜 민증이 있었고 소위 이제 뚫리는 술집들이 한국에도 몇몇 있긴 했는데 보통 그러면 막 후미지고 지하에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막 도리안바 이런 데는 완전 대놓고 그냥 지상에 너무 버젓이 있잖아. 우리 동네잖아. 엄빠가 날 볼 수도 있고 엄빠 친구가 날 볼 수도 있는 거잖아. 난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또 세상이 또 좁다고 느꼈던 게 제가 이 동네에 되게 자주 가는 펍이 있거든요. 또 나만의 아제트가 또 따로 있어. 자, 근데 거기 사장님이 여기 어퍼이스사이드 완전 토박이야. 이 동네에서 일어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너 프레피멀을 이야기 알아? 했더니 당연히 알지. 나 거기 같은 학교 나왔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너 그 도리안바에서 시작된 거 알아? 나 거기서 알바도 했었대. 그 사장님이랑 되게 잘 알지. 그러는 거예요. 세상 진짜 좁죠? 왜 도리안 사장님이 그때 아무리 아들 친구라고 해도 집까지 담보로 로버트 보석금을 내줬을까 했는데 그 사장님의 집안도 로버트네 엄마처럼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이었대요. 당시 뉴욕에서 아일랜드 이민자들끼리 굉장히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게 지금보다도 더 강했다고 합니다. 같은 성당도 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역시 서로 연대해준다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아무리 80년대라고 해도 10대 애들이 집 근처에 막 엄빠도 있고 한데 대놓고 그런 바에서 술을 마시는 게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거기뿐만이 아니래요. 여기 또 뉴욕에 되게 핫한 클럽이 있어요. 뭐 그런 핫한 곳에서도 그냥 알면서도 가짜인 거 아는데도 그냥 들여보내줬대. 심지어 사장님들이 그 직원들한테 그 가짜여도 그냥 보내주라고 괜히 큰 소리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집에서 애들이 막 파티하고 술 마시고 이게 가능한 게 이제 다른 미국 주에 사시는 분들 솔직히 10대 자녀가 있으면 뭐 중고등학생 애가 집에 있으면 사실 엄마 아빠가 둘 다 집을 비우는 게 흔하지 않잖아요. 보통 오래 집을 비우지는 않죠. 자, 근데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지금도 그렇대요. 지금도 그런데 당시에도 어퍼이사이드 부잣집 엄마 아빠들이 애들 그냥 두고 어딜 가는 게 되게 흔했대. 여름이면 뭐 햄튼으로 휴가 가고 겨울에는 뭐 플로리다로 휴가 가고 비즈니스 트립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집 비우는 엄빠들이 굉장히 많아서 막 며칠 동안. 그래서 그냥 애들끼리 그 집 비면은 여기서 파티하고 저기서 파티하고 뭐 바에 가서 술 먹고 그냥 이런 게 되게 하나의 그냥 컬처였다는 거지. 나는 진짜 가십걸 보면서 애들이 대놓고 막 바에서 마티니 마시면서 치얼싸면서 술 마시고 이게 저거는 진짜 너무 현실감이 없다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들어보니까 현실은 더했으면 더했지 막 애들 콘돔 뿌리고 막 이런 게 진짜 현실 고증 쩔었던 미드였던 거야. 그리고 보통 부모님들도 술 마시는 거는 다 아는데 그냥 별 상관 안 하고 진짜 막 헤비한 코카인이나 뭐 LSD 이런 거에 손대는 거 아니면은 뭐 괜찮아. 근데 뭐 아닌 곳들도 있겠지. 근데 의외로 되게 많대. 맵다 그죠? 아무튼 마지막으로 로버트가 절대 자기가 왜 제니퍼를 죽였는지 말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 누구도 그 정확한 이유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이제 추측들이 이렇게 나도는데 하나는 제니퍼 부검을 했을 때 둘 사이에 성관계를 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마 로버트가 거시기 뽕짝을 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이 좀 있더라고요. 실제로 코카인을 장기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래요. 근데 거기다가 술까지 마시면 이제 가능하지 않은 상태였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혹시 그날 좀 기분도 안 좋았고 자존심 상해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추측도 있고요. 두 번째는 로버트가 제니퍼가 작은 거 보고 온다고 하고 다시 돌아왔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제니퍼의 방광이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였대요. 잠깐 이제 소변을 보려고 어딜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자기 지갑을 뒤지고 있는 로버트를 본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이에요. 제니퍼의 친구들 하는 얘기를 보니까 제니퍼 성격이 되게 불같은 면이 있었대요. 되게 평소에 스윗한데 아닌 거는 바로 아니라고 딱 직면에서 얘기하는 성격이었대. 혹시 그거를 목격하고 바로 로버트한테 따졌다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내 지갑에 손을 대고 있어? 이렇게 따졌다가 안 그래도 전날 여친 지갑 털린 거 걸렸죠? 얼굴에 콘돔 맞고 기분 안 좋았던 로버트가 제니퍼를 해친 건 아닐까. 그때 발견됐을 때 지갑 안에 단 1불밖에 없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같이 있었던 친구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자기가 분명 현금으로 최소한 70불 정도 있는 거를 봤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도리안에서 일했던 그날 밤
바텐더도 제니퍼 지갑 열었을 때 40불 이상은 있는 것 같아 보였을까? 어쨌든 40불에서 70불 이상의 지폐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당시 1불밖에 없었어요. 지갑 안에. 어디 들렸다 온 것도 아니잖아. 바로 센트럴파크에 왔는데 그 돈이 어디로 증발했냐는 거지. 그 말인 즉슨 뭐예요? 로버트가 제니퍼도 죽이고 돈도 가져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날 아까 말했죠. 착용하고 있었던 가짜 다이아몬드 귀걸이도 사라진 상태였어요. 누가 가져갔겠어요? 누가 가져갔을까? 아, 그리고 로버트가 있었던 성당의 그 대주교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체포가 되거든요. 기억나요? 그 법원에 막 탄원서처럼 편지도 쓰고 그랬잖아. 그 사람. 알고 보니 그 성인 남성뿐만 아니라 이 복사로 일하던 이런 아이들한테까지도 손을 댔다. 근데 로버트는 자기가 그 중에 피해자였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 갑자기 비행을 저지르고 안 좋은 길에 빠졌잖아. 아마 어쩌면 로버트도 그런 일을 당했던 게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일을 계기로 좀 약간 정신이 이상해진 게 아닐까. 그런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미국 사건 사고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